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조선시장 패권을 노리며 수년간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이 주도하던 시장을 단숨에 따라잡기 위해 중국은 전공법 대신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한국의 LNG 운반선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천문학적 연봉을 미끼로 기술자 스카우트를 시도하고 심지어 한국의 핵심 설계도까지 확보해 자국 조선소에서 실험 생산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그 지름길의 끝은 참혹했습니다. 첫 시험 운항에서 문제가 터지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중국의 조선 패권 프로젝트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슈나이더입니다.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함부르크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제 사무실 창가에서 엘베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 안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손님이 사전 약속 없이 찾아왔다는 거였죠. 리젠이라는 남자가 들어섰을 때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50대 초반, 정확히 180cm 키의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었어요. 그의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과 함께 뭔가 중요한 제안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묘한 자신감이 전해졌어요. 리젠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해양조선그룹 부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게 역사를 바꿀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제 눈앞에 놓인 제안서를 펼쳤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LNG 운반선 열척 주문, 총 계약 규모 2조 원. 그런데 가격이 한국 조선소 견적의 절반이었어요. 납기도 18개월로 기존 36개월의 절반이었죠. 리젠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혁신적인 기술로 조선업계 판도를 완전히 바꿀 거라고 단언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독점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가 넘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기존 한국산 선박 대비 40억 유로 절약. 우리 회사 3년치 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리젠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신했어요. 특히 극저온 냉각 기술과 멤브레인 시스템에서 한국을 뛰어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류 속에는 중국 조선소 시설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거대한 드라이독, 최신 용접 로봇, 정밀 검사 장비들. 겉보기엔 한국 조선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더 현대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어요. 리젠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을 때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독점 공급 계약서였어요. 향후 10년간 중국산 LNG선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글로벌 LNG 운송 시장에서 경쟁사들보다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였죠. 저는 회의실 벽에 걸린 세계 해운로 지도를 바라봤어요. 수에즈 운하부터 말라카 해협까지 제가 30년간 누벼온 바닷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제안이 성공한다면 우리 회사가 글로벌 해운업계 1위로 도약할 수 있었어요. 리젠은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제는 혁신보다 빠르고 확실하다고요.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완전히 흡수했으니 이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억 유로 절약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선택했습니다. 이윤을 택했어요. 18개월 후 9월 3일 오전 6시. 중국 상하이 후동조선소에서 드디어 첫 번째 LNG 운반선이 인도되었어요. 길이 345m, 폭 53m, 17만 4천 입방미터 용량의 거대한 선박이 황포강에 떠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선박 인수식에서 샴페인 병을 터뜨리며 웃고 있었어요. 리젠과 악수를 나누면서 서로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언론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저는 마치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죠. 한국산 대비 절반 가격, 절반 납기. 제가 업계 역사를 새로 썼다는 자부심이 넘쳤어요.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효율성이 품질을 능가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이에요. 첫 항해는 상하이에서 독일 비렐름스하펜까지 24,000km 구간이었습니다. 17만 톤의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수에즈 운하를 거쳐 대서양을 횡단하는 노선이었어요. 예상 항해 시간은 25일이었죠. 9월 4일 오후 3시. 선박이 상하이항을 떠날 때 저는 VIP 라운지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선장 밀러가 무선으로 출항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라는 보고였죠. 처음 12시간은 완벽했습니다. 선박은 시속 22노트로 순조롭게 항해했어요. 냉각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화물창 온도도 영하 162도를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저는 함부르크 본사에 성공적인 출항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9월 5일 오전 9시 47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밀러 선장의 목소리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1번 화물창에서 이상 진동이 감지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멤브레인 시스템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었고 냉각가스가 새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본사 3층 위기관리센터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들이 켜져 있었어요. 선박의 모든 센서 데이터가 붉은색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어요. 3번 화물창에서도 온도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162도였던 온도가 영하 15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12도 상승은 LNG가 기화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밀러 선장이 긴급 무선을 보내왔을 때 저는 손이 떨렸어요. 화물창 압력이 설계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가스 누출량이 분당 2.3톤까지 증가했고 선체 주변에 가연성 가스 구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였죠. 오후 1시 32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왔습니다. 화물창 폭발 경보가 울렸어요. 선박 좌연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높이 50m에 달하는 불기둥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위성 영상으로 본 그 장면은 마치 해상의 화산이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밀러 선장이 마지막 무선을 보냈을 때 저는 주저앉았어요. 선원 23명 전원 긴급 대피, 선박 운항 완전 중단.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7만 톤의 화물과 2천억 원짜리 선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3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졌어요. CNN, BBC, 로이터가 일제히 속보를 타냈습니다. 중국산 LNG선 첫 항해 18시간 만에 폭발, 독일 해운사 CEO의 도박, 참사로 귀결. 제목들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리젠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용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함부르크 항구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제게는 모든 게 어둠으로 보였어요. 40억 유로 절약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2천억 원의 손실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폭발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진 지 6시간 후 제 휴대폰이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LNG 터미널 CEO 반 더르 벨트였어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더군요. 나머지 9척 발주를 즉시 취소한다는 통보였습니다. 1조 8천억 원 계약이 한순간에 증발한 거였죠. 두 번째는 독일 최대 보험사 알리안츠였어요. 해상보험 담당 이사가 차가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선박 손실 2천억 원, 화물 손실 800억 원, 해양 오염 배상금까지 합쳐 총 4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함부르크 본사 12층 이사회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5명의 이사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웠어요. 30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의 눈에서 실망과 분노가 읽혔습니다. 이사회 의장 하인츠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32% 폭락했다고 했습니다. 시가총액 8천억 원이 날아간 거였죠.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제가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언론의 조롱이었습니다. 독일 최대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어요. 제목이 탐욕의 대가였습니다. 싸게 샀지만 더 비싸게 망했다는 비아냥이 가득했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독일 해운업계의 수치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제 경영 철학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윤만 쫓다가 안전을 외면한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고 혹평했어요. 그런데 정작 더 큰 충격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중국해양조선그룹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리젠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며칠 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중국 정부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었어요. 국가적 망신을 안겨준 책임을 추궁받는 리젠의 모습이 CCTV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문을 읽고 있었어요. 상하이 조선소 내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술진들이 서로를 탓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어요. 설계팀은 용접팀을 비난했고 용접팀은 자재팀을 지목했습니다. 자재팀은 다시 설계 오류를 주장했죠. 한 기술자가 절규하며 설계도를 바닥에 내던지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울면서 외쳤습니다. 도면은 완벽했는데 왜 바다는 우리 편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리젠은 내부 회의에서 참담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중국 조선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발주처들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홀로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엘베강 위로 화물선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들이 모두 한국산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죠.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리젠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기술은 베꼈는데 영혼은 없었다는 짧은 한 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격보다 무서운 건 신뢰를 잃는 거였어요. 그리고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요. 중국이 정말로 독자 기술로 만든 선박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다짐한 지 일주일 후, 저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9월 13일 오전 10시. 미넨 보험사 조사팀장 슈미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300페이지짜리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 분석 보고서였죠. 슈미트가 파일을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첫 장에 적힌 문구가 제 세상을 뒤바꿨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사용한 설계도는 독자 개발이 아닌 한국 대우조선해양에서 2021년 유출된 원본 도면으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상세한 기술 분석이 이어졌어요. 멤브레인 소재 구성, 용접 패턴, 냉각 시스템 배치까지 모든 게 한국 원본과 99.7% 일치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슈미트가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중국은 도면만 훔쳤을 뿐 핵심 기술은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특수 합금 재질, 극저온 용접 공법, 단열재 처리 방식 모든 걸 대충 넘어갔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18개월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의 혁신적 기술이라던 것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훔친 설계도였다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리젠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복제는 혁신보다 빠르고 확실하다던 그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9월 15일,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한국으로 가서 진실을 확인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왜 같은 설계도로 만든 배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9월 16일 오후 3시였습니다. 제가 한국 땅을 밟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공항에서 바라본 서울 스카이라인이 예상보다 웅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을 찾아갔어요. 부산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거대한 조선소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중국 조선소와는 달랐어요. 김도현 수석 엔지니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그의 눈빛에서 장인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김도현이 저를 안내한 첫 번째 장소는 설계실이었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0.1mm 단위로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하루 종일 용접선 하나만 계산하고 있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하루 만에 끝낼 작업을 여기선 일주일씩 걸려서 하고 있었어요. 김도현이 제 표정을 읽고 말했습니다. 우린 선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라고요. 다음은 용접 현장이었어요. 거대한 선체 안에서 용접공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 용접공이 3cm 길이를 용접하는데 30분이 걸리더군요.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물어봤어요. 김도현의 대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극저온에서 견딜 수 있는 용접은 온도, 압력, 속도가 완벽해야 합니다. 0.1도만 틀려도 20년 후에 균열이 생기죠라고 설명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검수 과정이었습니다. 완성된 멤브레인 탱크를 24시간 동안 극저온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영하 170도에서 48시간, 영하 180도에서 24시간씩 견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김도현이 말했어요. 중국은 이 과정을 생략했을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같은 도면으로 만든 배가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를요. 점심시간에 김도현과 대화하면서 더 큰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도면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진짜 기술은 30년간 축적된 노하우, 장인들의 손끝 감각,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철학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에는 실제 LNG선을 둘러봤습니다. 17만 톤급 거대한 선박이 조용히 안벽에 정박해 있었어요. 겉보기엔 중국에서 본 것과 비슷해 보였지만 세부를 들여다보니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용접선이 완벽하게 매끄러웠어요. 볼트 하나하나까지 정밀하게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손으로 만져보라고 했는데
이음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끄러웠어요. 저녁에 김도현과 마주 앉아 소주를 마시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같은 설계도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그의 대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도면은 훔칠 수 있지만 철학은 훔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정직한 사람만 받아들여요. 그날 밤 부산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8개월 동안 추구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환상이었다는 걸요. 진짜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9월 18일 오전 9시. 김도현이 저를 거제도 연구센터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설계도로 만든 두 개의 멤브레인 탱크 모형이 나란히 놓여 있었거든요. 왼쪽은 한국산, 오른쪽은 중국산이었어요. 겉모양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크기도 같고 외형도 같았죠. 하지만 김도현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그가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두 탱크에 동시에 액화질소를 주입하는 거였어요. 온도는 영하 196도. LNG보다도 더 극한의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30분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두 탱크 모두 안정적으로 극저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같은 설계도니까 결과도 비슷하겠구나. 그런데 1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탱크에서 아주 작은 진동이 감지되었어요. 센서 수치로는 0.02mm 진폭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움직임이었죠. 김도현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시작됐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무엇이 시작된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2시간 후 차이는 확연해졌습니다. 중국산 탱크의 진동이 0.1mm까지 커졌어요. 동시에 탱크 표면에 서리가 불규칙하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였죠. 한국산은 여전히 완벽했어요. 진동도 없고 표면 온도도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상태 그대로인 것처럼 안정적이었죠. 김도현이 설명해 주었어요. 용접 온도가 3도만 달라도 금속 조직이 바뀝니다. 미세한 변화지만 극저온에서는 치명적이죠. 그의 말을 듣고 있는데 등골이 서늘했어요. 3시간째 중국산 탱크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내부 압력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액화질소가 기화되면서 부피가 700배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급히 안전 밸브를 열었어요. 하얀 증기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만약 실제 LNG였다면 대폭발이 일어났을 상황이었죠. 바로 제가 태평양에서 겪었던 그 악몽과 똑같은 시나리오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18시간 만에 일어난 그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어요. 중국은 도면은 훔쳤지만 그 도면을 완성하는 기술은 몰랐던 거였습니다. 김도현이 제게 현미경을 건네주었어요. 두 탱크의 용접 부분을 확대해서 보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산은 용접선이 마치 실크처럼 매끄러웠어요. 반면 중국산은 미세한 기포와 불순물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0.001mm 차이입니다. 김도현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하지만 바다에서는 이 차이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어요. 극저온 용접은 단순히 금속을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분자 단위에서 완벽한 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온도, 압력, 속도, 심지어 용접공의 호흡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야 한다는 얘기였죠. 저는 중국 조선소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용접공들이 빠른 속도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재료 분석실을 둘러봤어요. 한국에서는 LNG 탱크에 들어가는 강철 한 장 한 장을 모두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로 내부 결함을 찾아내고 성분 분석으로 불순물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김도현이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산 강철의 불순물 함량이 한국산의 3배였습니다. 평상시엔 문제없지만 극저온에서는 이 불순물들이 균열의 시발점이 된다는 설명이었어요. 기술은 손끝이 아니라 마음끝에서 완성됩니다. 김도현의 이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중국은 한국의 손끝은 베꼈지만 마음은 베끼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한국은 이런 기술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거죠? 김도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숨길 게 없어서요. 도면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정직한 마음은 베낄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18개월 동안 중국의 혁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한국 기술의 조악한 모방품이었다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그것은 도면에 있는 게 아니라 30년간 바다와 싸워온 사람들의 철학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요. 한국에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루프트한자 항공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요. 11시간 비행 동안 저는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과 새로 계약할 경우의 손실을 계산해 본 거였습니다. 위약금 800억 원, 지연 손실 400억 원, 신용등급 하락까지 합치면 총 1조 5천억 원의 타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바로 신뢰였어요. 함부르크에 도착한 건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회사로 향했어요. 24시간 불이 켜진 위기관리센터에는 밤늦게까지 직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해했죠. 다음 날인 9월 21일 오전 8시. 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15명의 이사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저는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틀어보았어요. 같은 설계도로 만든 두 탱크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 장면이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중국산 탱크에서 증기가 분출되는 장면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인츠 의장이 중얼거렸어요.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기술이었다니. 저는 이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중국과의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한국 조선소와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자는 거였어요.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신뢰를 택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재무담당 이사 밀러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위약금만으로도 회사가 휘청거릴 판인데 더 비싼 한국산을 선택하는 건 자살행위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난 18개월간의 참사를 되짚어가며 설득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다고 강조했어요. 신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역설했습니다. 마침내 표결에 붙였을 때 9대 6으로 가결되었어요. 가까스로 통과된 거였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도현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어를 못하는 저와 영어가 서툰 그 사이에 통역사가 끼어 있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열척의 LNG선을 10년에 걸쳐 주문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김도현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독일 해운사가 이런 장기 계약을 제안한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단기 이익만 추구하는 게 서구 기업들의 특징이었거든요.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어요. 한 척당 4천억 원, 총 4조 원 규모였습니다. 중국 대비 2배 비싼 가격이었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품질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한편 중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9월 22일 리젠이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도면을 가졌지만 영혼을 잃었습니다. 리젠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어요. 중국 조선업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젠은 계속해서 참회했어요. 기술을 훔치는 것과 기술을 완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제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오만을 인정했죠. 중국 정부도 움직였어요. 조선업 발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기 성과에 매몰되어 기본기를 소홀히 했다는 반성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리젠과 저 모두 탐욕에 눈이 멀어 진짜 가치를 놓쳤던 거였어요. 다만 저는 운 좋게 깨달을 기회를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9월 25일 드디어 한국 조선소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어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양국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독일 해운사 CEO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한 이유가 화제였거든요. 기자들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어요. 왜 더 비싼 한국을 선택했는지, 손실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등등. 저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했습니다. 기술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바다는 정직한 사람만 받아들여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김도현과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에서 30년 장인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기술과 파트너가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조 5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고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올바른 가치관을 말이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지 일주일 후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월 30일 오전 제 사무실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노르웨이 최대 해운사 스토르트가 중국과의 LNG선 계약 12척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죠. 스토르트 CEO 올센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 해운사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줬다면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뒤로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었어요. 프랑스 CMA CGM이 중국산 컨테이너선 발주를 연기했고 일본 상선 미쓰이가 아예 중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3일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런던 본부에 각국 해운 당국자들이 모여 LNG선 안전 기준을 논의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촉발한 사건이 글로벌 이슈가 된 거였죠. 가장 놀라운 건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중국 조선 붕괴, 한국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도면은 훔칠 수 있어도 철학은 훔칠 수 없다는 부제가 달려 있었어요.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복제의 한계라는 특집 기사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단순한 모방으로는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환호했어요. 조선일보 일면에 바다가 증명한 K조선의 힘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마침내 세계에 인정받는 순간이라고 보도했죠. 저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저도 가격에 현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강조했어요.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30년간 바다와 싸워온 사람들의 정직함이 진짜 기술이에요. 제 이 말이 독일 전역에 퍼지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함부르크 상공회의소에서는 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도 신뢰를 택한 용기를 인정한다는 거였죠. 10월 10일, 더 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미국 최대 LNG 수입업체 쉐니어가 한국 조선소와 20척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총 8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어요. 쉐니어 CEO 소니아가 한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배를 원한다. 가격보다 신뢰가 우선이다라고 선언했어요. 제가 보여준 사례가 전 세계 해운업계에 영향을 미친 거였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문이 폭주하면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주가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김도현에게서 온 이메일이 인상적이었어요. 덕분에 한국 조선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정진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반면 중국 조선업계는 침체에 빠졌어요. 신규 발주가 급감했고 기존 계약마저 재검토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리젠이 이끌던 중국해양조선그룹은 결국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월 15일 리젠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기술 협력을 논의하러 온다는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리젠과 김도현의 만남을 저도 참관했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경쟁자였던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모습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리젠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기술을 훔치려 했지만 정작 배워야 할 건 정직함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김도현의 대답이 인상 깊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원수였던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받았어요. 얼마 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발표였어요. AI 기반 자율운항 시스템,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연료전지, 선박까지 미래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죠. 전 세계가 다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과거 기술의 완성도만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혁신 능력까지 인정받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했어요. 제가 내린 한 번의 용기 있는 결단이 전 세계 조선업계 지형을 바꾼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였어요. 세계가 다시 깨달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베끼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뢰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거제도 대우조선해양부두에서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전 10시. 한국에서 건조된 첫 번째 LNG선이 마침내 인도되는 날이었어요. 길이 345m, 폭 53m. 겉모습은 1년 전 중국에서 받았던 배와 비슷해 보였지만 저는 이제 그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제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에릭 씨, 이 배는 바다와 50년을 함께할 겁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장인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선박 인수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와 있었어요. 리젠도 베이징에서 날아왔습니다. 1년 전 오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겸손함과 배움의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에릭, 당신이 보여준 용기가 저를 바꿨습니다. 리젠이 제게 말했어요. 이제 저도 정직한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그는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으며 진짜 조선 기술을 익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수식이 시작되었어요. 김도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바다 위의 약속입니다.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하겠다는 약속이죠. 저는 샴페인 병을 들었어요. 1년 전과 똑같은 의식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엔 진짜 기술, 진짜 신뢰와 함께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샴페인 병이 선체에 부딪혀 터지는 순간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어요. 상하이에서의 그 오만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3시 새로운 LNG선이 드디어 출항했어요. 이번 항로는 부산에서 독일 빌헬름스하펜까지. 1년 전과 똑같은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있었어요. 선장 하우저가 무선으로 보고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출항 준비 완료. 1년 전 밀러 선장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부두에서 배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선미의 태극기와 독일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1년간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현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에릭 씨,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앞으로 50년을 함께할 파트너십이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동반자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저녁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독일 해운업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자리였죠.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사장이 건배사를 했어요. 바다는 정직한 사람만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했듯이 말이에요.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리젠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1년 전 큰 실수를 했습니다. 기술을 훔치려 했죠. 하지만 에릭과 김도현이 가르쳐줬어요. 진짜 기술은 훔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라고요. 그의 말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1년 전 원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승과 제자가 된 거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만찬이 끝나고 저는 혼자 해운대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2천억 원의 선박을 잃고 1조 원의 손실을 감수했지만 더 큰 걸 얻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선장 하우저로부터였습니다. 12시간째 순조한 항해 중. 모든 시스템 완벽 작동. 1년 전 악몽 같은 18시간과는 정반대였죠. 이틀 후 더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새 LNG선이 남중국해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거였어요. 일주일 후엔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2주 후엔 지브롤터 해협을 지났고요. 매번 전해지는 무사 항해 소식이 제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25일 후인 9월 29일 오전 6시. 드디어 빌헬름스하펜에 도착했다는 최종 보고를 받았어요. 17만 톤의 액화천 연가스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운송한 거였습니다. 저는 함부르크 사무실에서 환호했어요. 직원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1년간의 시련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김도현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에릭 씨의 용기가 한국 조선업을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동반자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내린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진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철학의 핵심은 정직함과 신뢰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도 새로운 LNG선이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독일 국기를 나란히 달고서요. 그 배들은 단순히 화물을 운송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 위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술을 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신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